자, 오늘도 꽃비연과 함께 진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봅시다. 사랑은 항상 어리석게 보여요. 육체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돈 외에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만 사는 사람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마음,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이었어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을 때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오직 마음뿐인 사람들에게 가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에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는 자신만의 존재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게는 완벽하게 깜깜한 것입니다. 가슴은 마음보다도 더 높고 더 깊어요. 마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은 실용주의자가 아니죠. 그러나 마음은 실용주의자예요. 마음은 항상 다른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실용주의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마음은 목적지향적이에요. 마음은 모든 것을 수단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대는 왜 그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냐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냥 어깨를 으쓱거릴 뿐이에요. 그대가 정말로 정직하다면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다면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냥 일어났다. 그냥 사랑에 빠졌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길로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멈춰라. 돌아오라. 합리적인 인간이 되라. 마음은 이렇게 강요합니다.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합리적이고자 한다면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행복해진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불행해집니다. 불행에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행복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불행하냐는 물음에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행복하냐는 물음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항상 자신 때문에 불행해요.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요.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슴은 수학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적이며 역설적이에요. 모든 극단을 다 수용해야 합니다. 너무도 광대해서 그 안에 모든 모순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항상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기 때문이죠. 나는 내일을 위해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적당한 시간이 될 때, 여가가 있고 충분한 돈이 있고 커다란 궁전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살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자,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라. 다음을 위해서 이 순간을 희생해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우린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삶을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가슴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살아라. 사실 이 위에 다르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살고 있든지 아니면 사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는 게 아니죠. 단지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죽기만 할 뿐 결코 살지 않는 거예요. 삶에는 현재 이외에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항상 현재에 있어요. 그러나 이성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누군가 지금 살라고 말하면 그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준비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적당한 시간이 올 때, 그때 살 수 있죠. 자,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날은 그들에게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가르침은 어리석음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지혜는 어리석음을 닮았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바보들만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직 바보들만이 이성적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약간 괴짜로 보이죠. 군중에 속한 것 같지도 않죠. 군중의 생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살기 때문이죠. 바보처럼 삽니다. 이 바보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보라는 것은 자신의 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군중들의 삶이 아니죠. 집단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토스토옙스키는 바보라는 아름다운 소설을 썼습니다. 토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바보는 바보라고 불리겠지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어리석기 때문에 만일 그대가 현명해지고 싶다면 그대 주위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보가 돼야 합니다. 자, 그것은 광대하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함은 평범한 마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마음은 보잘것없잖아요. 마음은 결코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마음? 이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위대한 마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자, 위대한 마음에게 물어본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것은 무엇이든 마음이 아닌 마음 너머에서 왔다. 마음을 통해서 걸러져 왔지만 마음의 일부는 아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퀴리 부인에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녀는 그녀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수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의 3년에 걸쳐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좌절감에 빠져서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밤에 꿈속에서 그 문제가 풀리죠? 그녀는 일어나서 답을 적어놓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일을 하러 책상 앞으로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해답이 있었어요. 기적과 같았죠? 3년 동안 그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답이 어디서 왔을까? 거기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혼자 있었고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풀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어떤 하인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일에 3년을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모든 해답을 보았어요. 그리고 밤중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글씨체를 보았어요. 자신의 글씨체였습니다. 자, 노벨상은 마음에게 수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게 수여되고 있어요. 퀴리 부인은 위대한 마음이지만 그 해답은 마음을 넘어선 곳에서 온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음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마음은 사소한 것, 마을 시장에서나 통하는 작은 일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대는 장사를 해서 작은 돈을 벌고 은행에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마음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내면 깊숙한 곳을 탐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마하비라가 나타나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면 그대는 그를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노자가 여기 온다면 그대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완벽한 바보로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달마가 중국에 왔어요. 나라 전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황제가 그를 맞으러 손수 국경까지 나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위대한 스승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황제조차도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달마가 한쪽 발만 신발을 신고 다른 쪽 신발은 머리 위에 얹은 채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왕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을 맞이하러 왔는데 당신은 비정상입니까? 달마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오직 그때만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모순도 용납할 수 없다면 단지 머리에 신발을 이는 것뿐인데 이것조차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어요. 그는 마을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머물 필요가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로 가야 된다. 그는 결코 다시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순이라는 것은 마음에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판에 박혀서 의례적으로 삽니다. 신발은 반드시 발에 있어야 하죠. 그러면 수긍해요. 그것은 머리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진한 일, 그는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대한 척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장난을 쳤어요. 그의 친구는 유명한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시인, 예술가, 음악가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였을 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개하지 마세요. 나는 인식표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세요. 당신들이 엔지니어라든지 의사라든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나는 의사와 엔지니어와 판사와 변호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이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사라면 또는 엔지니어라면 접근할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인간으로라면 그에게 엮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단지 남자 또는 여자로서? 마음은 인식표가 없으면 그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조용한 파티는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파티를 끝내고 자리를 피했다. 그대가 위대한 작가이고 이것저것 조술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대는 누구인가? 신분이 사라진다. 그리고 신분이 없다면 그대는 아무도 아니다.